역사쉼터 특별기획 국가의 기원과 진화 군정편. 인류의 역사는 늘 전쟁과 함께 흘러왔습니다. 국가는 언제나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었고 그 기억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깊은 본능 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대는 단순한 무력 집단이 아니라 국가의 뼈대를 이루는 존재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군대가 국가를 구성하던 시기, 군정을 통해 국가의 가장 본질적인 목표, 안보란 무엇인가, 그리고 국가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기원전 2500년경 수메르의 두 도시 움마와 라가시는 오랜 세월에 걸쳐 끝없는 분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비옥한 경작지와 수로의 지배권, 즉 생존을 좌우하는 물의 문제였습니다. 처음에는 신의 이름으로 시작된 다툼이었지만 곧 인간의 욕망이 전쟁으로 바뀌었습니다. 전쟁의 서전에서는 움마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라가시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복수를 위해 도시의 모든 힘을 모았습니다. 군대를 키우기 위해 라가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세금이 부과되었고 농민에게는 부역이 늘었으며 심지어 신에게 바치는 재물조차 군대의 양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도시는 강해졌지만 사람들은 고통받았고 그 고통은 라가시의 군대를 먹여 살린 대가였습니다. 결국 절치부심 끝에 라가시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움마는 패배하여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라가시는 전쟁으로 지친 백성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통치자는 과중한 세금을 감면하고 군대를 줄이며 선언했습니다. 다시는 고아와 가부의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게 하리라. 이것은 인간적인 결단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군대가 약해진 틈을 타 움마는 다시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복수를 넘어 라가시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지워버릴 전쟁이었습니다. 움마의 군대는 도시를 불태우고 신전을 무너뜨렸습니다. 라가시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국가에게 군대란 결코 떼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군대는 단순한 조직이 아니라 국가 그 자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마지막 기둥이었습니다. 군대는 본래 국가의 하부 조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제도와 권력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붕괴될 때 군대는 통치의 수단을 넘어 국가 그 자체를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 체제를 군정이라 부릅니다. 대표적인 군정의 가장 오래된 사례는 중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중국을 통일한 진나라는 유례없는 법치와 중앙집권 체제를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그 체제는 정복당한 육국 사람들에게 이질적이고 가혹한 굴레였습니다. 통일의 질서는 안정이 아니라 억압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진승과 오강의 난으로 진나라 체제는 흔들리기 시작했고 각지에서는 봉기군과 지방군대가 독자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국가가 붕괴하자 각자의 군대가 각자의 나라를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낸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초패왕 항우였습니다. 항우는 자신의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진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명목상으로 의제를 옹립하여 질서의 회복을 가장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실권을 손에 쥔 패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는 주나라 시대 제후들이 폐맹을 주도했던 패자의 전통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항우가 세운 질서는 무력의 연맹, 즉 군대가 통치의 근거가 된 체제였습니다. 그는 황제의 명을 따르지 않았고 신하의 자리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항우 자신이 곧 법이었고 그의 군대가 곧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항우는 그 한 단계를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본래 군정이란 영원한 체제가 아니라 혼란을 수습하기 위한 임시 권력 구조에 불과합니다. 사회학자 막스 베버의 분석에 따르면 지도자의 카리스마적 권위는 반드시 제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항우는 그 과정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는 지나치게 강력했고 그만큼 제도는 미약했습니다. 모든 질서가 항우 개인의 능력과 감정에 의존했기에 그가 흔들리는 순간 체제 또한 함께 무너졌습니다. 물론 그가 아직 젊었고 그의 곁에서 냉철하게 조언할 인재가 부족했다는 점도 작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문제는 달랐습니다. 항우의 국가는 제도로 다스려진 나라가 아니라 사람 하나의 무력과 명예로 유지된 체제, 즉 군정의 한계 그 자체였습니다. 반면 항우보다 카리스마는 부족했지만 그 결핍을 제도로 보완한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유방이었습니다. 유방은 항우처럼 무력에만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사람을 모으고 조직을 세우며 무력을 법과 행정으로 묶어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 군정의 리더에서 황제로 변신한 최초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지 전장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카리스마를 제도로 바꾼 자의 승리였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군정은 급한 불을 끄기에는 탁월한 체제입니다. 하지만 그 불이 꺼지고 나면 군정은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칼과 명령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무력으로 얻은 권력은 언제나 또 다른 무력에 의해 빼앗기기 마련입니다. 이 사실은 서로마 제국 붕괴 이후 게르만 왕국들의 행보에서 뚜렷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처음엔 모두 군대의 힘으로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힘만으로는 백성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황과 동로마 황제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무력으로 통치권을 세웠지만 민심을 승인, 그 정당한 지배의 인장은 신과 제국의 이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르만 왕국들은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권위는 교황을 통해 신의 축복으로 보충했고, 부족한 경제력은 동로마의 이름으로 화폐를 발행함으로써 채웠습니다. 그들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졌지만 정통성은 여전히 신과 제국의 권위에 기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군정을 통해 급한 불을 끄고 새로운 질서를 세운 사례는 역사 속에서 무수히 등장합니다. 후한 말의 조조, 후 삼국 시기의 견원, 궁예, 왕건, 그리고 고려 말 이성계 모두 혼란한 시대 속에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정권을 장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군정은 임시체제로서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국가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자주 해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 임시체제를 제도화하여 하나의 정치 시스템으로 만든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일본의 바쿠 체제입니다. 보통 일본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고대부터 일본 열도 전역이 한 나라로 통일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의 일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중앙 귀족들이 지배하던 영역은 일부 지역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영지는 점과 선으로 터진 작은 거점들이었고, 그 바깥 지역에는 에조라 불리는 토착민들이 여전히 살고 있었습니다. 이 지역들은 중앙의 통제밖에 있었고 때로는 완전히 별개의 문화권으로 기능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이 에조들을 복속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전쟁을 벌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을 지휘한 인물이 바로 정의대장군입니다. 바쿠 체제의 서막을 연 겐페이 합전 또한 본질적으로는 천황 반기에서 무가로 전향한 두 가문 겐지와 헤이케이 주도권 다툼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귀족이 아니었습니다. 칼과 무력으로 권위를 세운 새로운 지배층, 바로 무사였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겐지의 지도자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는 전국의 무사를 통합하고 가마쿠라에 바쿠우를 세워 사상 최초의 무가 정권, 즉 제도화된 군정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이로써 일본은 천황이 존재하면서도 실제 통치는 무사들이 담당하는 이중 권력 구조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립된 바쿠우는 다른 어떤 군정과도 다른 독특한 체제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쿠우는 단순히 군사정권이 아니라 군정의 형태를 한 정부 안의 정부였습니다. 통치가 안정된 서부 지역은 여전히 천황이 다스렸고, 외적의 위협이 작고 혼란이 많았던 동부 지역은 쇼군이 직접 지배했습니다. 즉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군이 임시로 정권을 장악한다는 원래의 군정 원리를 가장 합리적인 형태로 제도화한 것이 바로 바쿠 체제였습니다. 이 체제는 일본 특유의 이중 권력 속에서 무려 700년 가까이 지속되는 군정의 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후쿠오카를 제외한 동부 지역이 거의 평정된 이후 바쿠 체제는 첫 번째 중대한 도전을 직면하게 됩니다. 바로 남북조 시대 일본 전역을 뒤흔든 거대한 내전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단순한 권력 투쟁이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군정이 필요하지 않은 동부 지역의 지배권을 다시 되찾으려는 천황 세력과 이미 얻은 기득권을 놓기 싫은 무가 세력의 충돌이었습니다. 결국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전쟁을 평정하고 일본 전토를 바쿠우의 통치 영역으로 재편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바쿠우는 더 이상 임시 군정이 아니었습니다. 무가의 영지와 봉건적 충성 관계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정치체제, 봉건제로 변신한 것입니다. 이렇듯 군정은 본질적으로 지속되기 어려운 체제입니다. 군대로 권력을 잡은 자는 언제나 질서의 회복자로 등장하지만 그 체제가 오래 가려면 결국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프랑스의 나폴레옹 역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는 프랑스 혁명의 혼란을 진압하고 질서를 회복시킨 영웅이었지만 군사적 권위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통령이라는 과도기적 군정체제를 넘어 스스로 황제의 지위에 올라 정식 체제로 이행했습니다. 나폴레옹식 권력 전환은 이후 수많은 군 출신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이들은 총으로 혼란을 끝내고 민간의 옷을 입은 뒤 권력을 제도화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집트의 가말 압델 나세르는 그 대표적 인물입니다. 그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곧바로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사용하며 군정이 아닌 군부 중심의 행정부 체제, 즉 군부 정치를 구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박정희 대통령 역시 비슷했습니다.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지만 이후 민정이양을 거쳐 대통령에 취임하며 군정에서 정식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군은 직접 통치자가 아니라 정권을 뒤에서 지탱하는 구조적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일본 제국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총리 대신이 군인 출신이라 해도 그들은 쇼군처럼 군사 조직으로서 통치한 것이 아니라 문민정부의 형식을 유지한 채 군이 행정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형태였습니다. 즉 20세기 이후 군정은 더 이상 군이 직접 정권을 운영하는 구조가 아니라 군이 정부를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간접 통치하는 체제로 변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군정의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앞서 여러 차례 언급했듯 군정은 어디까지나 임시체제입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사는 오늘의 한국인에게 군정이란 단어는 대체로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군정은 극도의 혼란 속에서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무너진 국가를 다시 세우기 위한 가장 빠른 응급조치였던 셈입니다. 우리가 군정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은 군정의 정당화가 아니라 군정이 필요할 만큼 혼란을 만들지 않는 지혜입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극단과 분열 그리고 정치적 무질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혼란 끝에서 군정이 등장했던 역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한 우리 시대의 경고이자 교훈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